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요.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또 이미 기본소득이나 재난소득을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는 어떻게 되는 건지 교통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해서 관련 기관에 전화를 해보지만 계속해서 통화 중일 뿐이고요. 소득 기준을 두고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소득만을 반영하겠다, 부동산과 금융자산도 반영하겠다, 오락가락입니다. 하루빨리 교통정리가 돼야겠습니다. 이러다가 긴급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느림보 재난지원금이 될까 걱정됩니다. 여야 없이 정치권은 모두 힘을 합쳐야겠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사장님, 우리 회사도 검진이지로 바꿔주세요. 이제부터 검진 업무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검진이지. 직원들도 행복한 게 검진이지, 무료로 쉽지. 편하네. 검진이지. 건강검진 업무가 쉬워지는 무료 솔루션 검진이지.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네,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안내 말씀 먼저 하나 드리고 시작합니다. 안동문화 방송이 사상 처음으로 유튜브를 통한 총선 후보자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바로 오늘 밤 9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유튜브 토론회에는 이삼걸, 김형동, 권오을, 권택기 후보 등 안동시 예천군 선거구 후보자 4명이 모두 참석합니다. 그래서 정책과 신상 문제를 토론하게 되는데요. 후보자들 간의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되고요. 유권자들은 댓글을 통한 질문으로 후보자 토론에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밤 9시입니다. 안동 예천선거구 유튜브 후보자 토론회,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하죠. 일부 경제 이야기 준비되어 있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만나봅니다. 오늘은 안동 예천 선거구 무소속 권택기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이죠.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경제 이야기 시작하죠.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심각해지자 세계 각국이 전례 없는 규모로 금융, 재정 대책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로 금리를 부활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시작했고요. 2조 달러가 넘는 경제 대책까지 시행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의 금융, 재정 정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주였죠. 트럼프 대통령 GDP의 10% 규모인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서명을 했고 의회도 통과시켰고요. 자, 과연 V자형 경기 회복 이끌 수 있을까요? 네, 2조 2천억 달러라는 것은 미국의 세출이 4조 4천억 달러니까 거의 절반을 사회 안전망 확보에 쏟아넣는데요. 예. 기업들에게는 8,500억 달러를 지원하게 되고요.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23%가 실직 또는 자택에서 대기 상태라 그럽니다. 예. 미국은 유급 휴가 제도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가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이런 정책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소비 유축뿐만 아니라 기업 노산을 최소화시켜서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쇼크를 금융 위기가 아니라 보건 의료 위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3개월간 동안 승부를 걸었을 경우에는 6월부터는 V자형 경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6월부터 한 3개월 동안 승부를 보고 6월부터 경제 활동이 이제 재개될 경우에는 V자 반등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코로나가 3개월 내에 종식이 된다면 지금 뭐 주식 투자 많이들 하시던데 주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의 V자형 상승 랠리도 역시 기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자신감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또 경제 충격도 어느 정도 자금 지원을 통해서 만회가 된다는 측면에서는 V자형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과거 미국 경기 후퇴 국면이 종료되기 직전에 다우지수는 어김없이 먼저 바닥을 쳤는데요. 네. 보통 2-3개월 정도 먼저 경기 후퇴보다는 다우지수 바닥이 먼저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낙관적인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은 2분기 중에 미국 증시는 바닥을 치고 추세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고요. 현재 국채나 금과 같은 안전자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와서 국제 신용 경색에 따라서 매도 압력을 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낙관적인 시나리오 상으로는 반등할 수 있는데 이 반등 시점은 아무래도 국제 공조가 탄력을 받고요. 네. 미국이 4차 경기 부양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걱정되는 게 미국의 지금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던데 글쎄요, 이런 미국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으로 급락한 수요를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네, 이번 대책으로는 증시 패닉을 막았다는 점은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 대형 유통마트 같은 경우에는 가정당 1인당 1,200불씩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가정의 그 소비가 늘어난다는 점에서 15만 명 정도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격탄을 맞은 호텔이라든지 음식점업은 지금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요. 예. 하얏트 같은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전체 직원의 70%를 감봉하고요. 메리어트 인터내셔널 그룹 같은 경우에는 수만 명을 일시에 해고하기도 했습니다. 음식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안에 무려 500만에서 700만 명 정도를 실직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감염이 조기 종식되더라도 경제 활동이 원래로 복귀되고 고용이 회복되는 데는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 때문에 세 차례 경기 대책 같은 경우에는 모두 수요 감소에 대한 처방책이 빠졌기 때문에 앞으로 공급망도 이제 갈갈이 찢어진 상태고요. 또 신용 경색도 전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하락 국면이 3개월 이내에 종식이 되지 않는다면 네.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미국의 고용 상황 상당히 안 좋군요. 특히나 호텔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해서요. 자, 미국 이렇게 사상 최대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규모 고용 해고를 막지 못한다면 미국 경제 U자나 L자형의 경기 침체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 쇼크가 3개월 안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바닥이 꽤 깊은 U자형 불황에 빠지는 게 가장 최선의 시나리오인데요. 예. 최악의 경우에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출현하면서 미국 경제도 I자형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위기가 또다시 출현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리세션 그 침체 국면에 소용돌이로 좀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렇게 보는 근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내놓는 정책들을 보면 대중요법에 치우치기 때문에 기업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미국 GDP의 9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이 회복이 지금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그 의회라든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 제4탄이죠.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데요. 뭐 여기에는 원격 진료 시설 확충이라든지 온라인 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초고속 통신망 깔아주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보통 1, 2년 이상 길게 끌기 때문에 단기적인 충격에서 헤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경기 부양책 제4탄은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이다라는 거. 자세한 내용은 좀 다음 기회에 좀 여쭤보도록 하고 중국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 내부를 좀 들여다보죠. 지난 28일이었죠. 3월 28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지금 전면 금지시켰는데 사실상 국경 봉쇄를 단행한 그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부터 꼭 100년 전이었죠. 기승을 부렸던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 대유행이 일어났는데요. 네. 두 번째 유행이 치사율이 가장 높은 악성 바이러스로 해서 변이가 됐다고 합니다.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해외 유입을 막지 못하면 4월 초 예정되어 있던 양의 개막도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또 종식 선언도 할 수가 없는 상태고 예. 이런 상태에서 두 번째 유행이 지금 벌어진다면은 뭐 검사나 격리, 치료와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의료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경제는 S형이 아니라 I자형 수직 낙하할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게 된다면 뭐 지금까지의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게 되고요. 예. 또 인민들에 대한 감시나 통제는 더 강화되기 때문에 내부적 반발도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지금 상당히 예민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양회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조영찬 소장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이 정말 코로나를 잡았냐 안 잡았냐를 보려면 양회가 다시 개막을 하느냐 그리고 학교가 개학하느냐 이걸 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혹시 양회 개막 소식은 없습니까? 뭐 언제쯤 열겠다는? 네, 뭐 양회와 관련해서 너무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4월 초에 개최하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중국에서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하지만 뭐 구체적인 소식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특히 유학생들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상하이라든지 항저우 그리고 광동성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지역 감염이 지금 다시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그 방역이 더 우선하기 때문에 뭐 전체 한 60만 명이 모이는 베이징의 그 양해 준비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양회 개막은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 개학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9일부터 온라인 개학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은 뭐 개학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지금은? 네, 뭐 계속 그 중국 같은 경우는 3월 초서부터 온라인으로 계약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온라인 계약이 된 상태예요. 네, 중국이? 벌써 한 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문제는 온라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뭐 우리나라도 그 일부 그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 중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좀 심화되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중국 안에서도 논의가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가 똑같이 이제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대비를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중국도 멈춰버린 경제활동 재개하기 위해서 뭐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연 미국과 같은 그런 대규모 재정 투입에 나설까요? 네, 지금 현재 중국의 가장 큰 걱정은 중국의 취업자가 7억 7,500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네.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현재 낙관적으로 나오는 분석 자료를 보면 2천만 명의 실업자가 3월 달에 발생했고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1억 8,500만 명이니까 중국의 실업률은 26%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규모가 되는데요. 어마어마하네요. 이 때문에 뭐 중국에서는 지금까지는 감염 억제가 우선이었지만 앞으로는 경제 성장도 같이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했는데요. 이게 27일 날 있었던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방침이라고 합니다. 예. 이 때문에 뭐 GDP 대비해서 재정 적자 비율을 뭐 현재 2.8%에서 3%로 높여주고요. 뭐 특별 채권 발행뿐만 아니라 뭐 대규모 감세 그리고 자동차 교체, 스마트 가전 판매뿐만 아니라 미국 연준처럼 뭐 대출 금리나
또 예금 금리도 낮추는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지금 쓰기로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고 또 대형 또 인프라 투자까지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일본도 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명목 GDP의 10%에 해당하는 56조 엔 이상의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과 같은 국민에게 현금 지급하는 거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 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도쿄 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직접적인 경제 효과죠. 3조 2천억 엔이 사라진 상태고요.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일본의 2분기 산업 생산이 무려 40%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합니다. 예. 이뿐만 아니라 일본 내 그 개인 소비 침체로 인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 3분기까지 모두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이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아니 3분기까지 하면 예.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 될 것이다. 이번 3월까지 마이너스 되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고요. 일본이. 예. 그리고 지금 문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 안에서 지금 확산이 되는 오버슈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큰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아베 총리가 이야기한 대로 2주 내 감염자가 30배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긴급 그 경제 대책인 56조 엔 이상의 사상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일본 경제를 가장 그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긴급 사태를 발령해서 도쿄가 뉴욕처럼 감염자 폭발을 좀 막아야 되겠고요. 예. 또 소비세율을 현재 10%까지 올렸는데 이를 0%까지 낮춰준다면은 아무래도 경제 회복엔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인 공격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은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도쿄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요. 지금 일본에서도 도쿄를 봉쇄할 것이라는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도쿄가 봉쇄가 된다면 일본 경제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겠죠? 네, 도쿄가 봉쇄된다면은 경제 규모는 명목상으로는 104조 엔 규모니까 일본 전체 GDP 20%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가 있고요. 예. 특히 도쿄가 차지하고 있는 그 경제적 중요성, 정치적 중요성까지 고려한다면 한 달간 봉쇄가 됐을 경우에는 무려 우리나라 돈으로 600조 원 정도가 되니까요. 58조 엔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한 달 이렇게 되면 일본의 GDP는 그 형식상 일본 정부가 발표하는 0.4%가 사라지지만 실질적으로는 1%포인트 이상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나라 상황도 시간 되는 데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죠. 사상 처음 있는 한국판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금융시장의 이 신용 경색을 좀 해소시킬 수 있을까요? 네, 당분간은 신용 경색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앙은행들의 임무라는 것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쇼크로 인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최후의 대출 기능을 중지하는 역할로 바뀌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회사채를 매수해 준다든지 앞으로 많은 그 RP 자금을 통해서 기업들에게 자금을 융통을 해주는 그런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네. 문제는 중앙은행들이 사줄 수 있는 회사채가 투자 적격 회사채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7조 원 정도가 올해 만기가 들어오는 회사채가 있는데요. 네. 투자 적격은 만기 차원이 가능하겠지만 20조 원 정도 되는 투기 등급 회사채들 같은 경우는 차원 발행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신용 경색 현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도산하는 회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존에 이제 고용과 물가 안정의 기능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다 이제 대출 기능까지 더해진 이런 상황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이제 기축통화국이 아니어서 언제까지 무제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의 이런 양적 완화로 시중에 유통되는 원화가 늘어나게 되면 환율 시장이 또다시 불안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무제한 돈을 푸는 그 헬기머니라 그러죠. 예. 이런 정책은 다른 처방전이 없을 때 마지막 쓰는 정책인데요. 예. 이렇게 되면은 돈이 풀리게 되고요. 또 물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41%인데요. 또 올해 국고채와 관련해서 130조 원이 발행이 되고요. 또 긴급 재난지원금, 자금, 그리고 40조 원의 국민채까지 발행이 되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근 50% 가까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매달 20조 원 이상의 국고채 물량들이 쏟아지니까 금융시장이 이를 다 소화할 수 없게 되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해외에서 발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해외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되고요. 또 대차입 환경이 악화되면서 원화의 변동성도 커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증권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되는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신용 경세가 빨리 해소시켜주지 않는다면은 앞으로 상당한 비용이 추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마디로만 좀 대답해 주시죠. 시간이 더 있어. 얼마 전에 이제 0.5% 기준금리를 내리는 빅컷을 단행했는데 4월 9일에 금통위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준금리 또 인하할까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더 낮춰준다면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예. 이 때문에 앞으로 RP 매입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기 때문에 5월달 이후에 금리를 낮출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 최대의 유통회사가 어디죠? 월마트. 그럼 월마트가 중수도시의 작은 회사로 출발한 것도 아세요? 물론이죠. 여기에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지역의 유통회사가 있습니다. 어디죠? 바로 마음을 전해주는 곳 하나가 홈마트가 고객 곁에 있습니다. 바로 고객님의 손으로 키워주신 곳입니다. 고객의 믿음으로 크는 회사 하나가 홈마트. 함께해요. 좋은 세상. 당신의 좋은 친구 문화방송.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21대 총선 오늘로 꼭 14일 앞으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후보들 만나보죠. 오늘도 역시 안동 예천선거구 가봅니다. 무소속 권택기 후보 연결돼 있습니다. 권택기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기호 10번 권택기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21대 총선 레이스 시작됐는데요. 이번 총선에 임하는 각오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안동과 예천은 시구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진짜 누가 진짜 보수이고 가짜 보수인지 안동 예천 시구민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고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민심을 믿습니다. 민심이 이길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한 정부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진짜 보수 권택기가 기호 10번 권택기만이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민심이 이길 거다. 진짜 보수 권택기가 이길 거다라는 각오신데, 자 후보들 공통 질문 전에요 몇 가지 개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좀 간략히 대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권영세 안동시장의 그 민주당 입당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저께.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우리 무소속이었던 권영세 안동시장을 야밤에 보쌈해 가듯이 데려갔습니다. 네. 이것은
정말로 선거에 이렇게 힘 있는 여당이 힘으로 무소속 시장을 데려간다는 것은 우리 안동의 정서에는 맞지 않고 안동 시민은 여기에 대해서 매우 울분을 토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면 우리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미래통합당이 이분을 잘 포용해야 되는데 그 포용력이 부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또 안타까움을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당선되어서 다시 한번 권영세 시장과 단판을 지어서 우리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의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끌어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야밤에 보쌈에 갔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또 통합당 모두에게 좀 아쉬운 그런 감정을 말씀을 해주셨고 얼마 전에 김명호 후보와 단일화에 성공하셨고요. 지금은 예. 캠프에서 이제 두 분이 같이 선거운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권오울 후보와의 단일화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권오울 후보와의 단일화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먼저 우리 김명호 후보님께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저와 함께 이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통 크게 결정해 주셔서 이게 이제 저희들은 김명호, 권택기, 김명호의 원팀이 되었습니다. 예. 이 이유는 정말로 안동의 민심을 받아들일 수 있고 안동의 민심을 대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일화를 했고요. 예.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권오울 총장님도 함께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단지 권오울 총장님도 정말로 안동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많은 변수들을 고려하고 계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고 안동의 진짜 보수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권오울 후보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단일화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셨고요. 네. 자, 통합당의 김영동 후보는 어제 인터뷰에서요. 보수가 다 뭉쳐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김영동, 권오울, 권택기 후보 모두 이 보수 단일화는 좀 힘들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보수 대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진짜 후보가 보수이냐 아니냐에 대해 정체성은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정체성이 확인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시민의 요구에 의해 순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로 안동 민심, 안동의 정서에 맞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밝혀진다면은 아마 우리 안동 시민들이 지금처럼 당황하거나 이게 어쩐 일이냐라는 그런 한숨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후보자 명부에 보면 전과 기록이 한 건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또 알 권리를 위해서 좀 여쭤보겠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예, 2000년에 제가 권정달 총장님의 보좌관 시절에 예. 저와 같이 일을 하던 후배 비서가 성명서를 하나 냈는데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 됐습니다. 제가 선배로서 보좌관으로서 그것을 책임지고 제가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래요. 그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 2년 뒤에 사면 복권을 받았습니다. 저는 제 후배에게 그것을 짐지울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사실은 그 후배가 아직도 안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배를 제가 실명은 거론할 수 없지만은 아직도 그때 당시에 성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명이 정말로 그렇게 위법이었는가는 지금 한번 내용을 보신다면은 아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래됐군요. 2000년에 그 후배의 그 선거법 위반을 좀 책임지시는 차원에서 전과 기록이 남은 것이고 이게 또 사면 복권이 된 상태고 만약에 당선이 되신다면 통합당에 입당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해창 총재 보좌역
미래연대 사무처장, 국회의원, 특임차관의 이 시간 20여 년을 미래통합당 진짜 보수 혁신을 위해서 늘 함께 왔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친 우리 당입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미래통합당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잠시 몸을 무소속으로 나왔지만은 저의 마음속에서는 늘 저의 청춘을 바친 미래통합당이 자리한 곳에 극하게 남아 있습니다. 예. 반드시 살아서 정말 보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미래통합당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당선되면 입당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안동과 예천의 21대 국회의원 꼭 권태기가 돼야 한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후한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안동 예천 경제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 시군민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평범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위기에는 초선 의원이 중앙정부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18대 때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개수조정 소위위원까지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국회에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이런 젊은 선배들과 의형제지간을 맺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경북의 예산, 우리 안동의 예산, 우리 예천의 예산, 또 우리 안동의 예천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을 이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진짜 보수여야 됩니다. 가짜 보수 문바로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저는 화근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요즘 뉴스 화면 보면 선거운동을 자전거를 타고 헬멧을 쓰고 다니는 모습이 화면에 나와서요. 네, 요즘 그렇게 운동하고 계세요? 어떻게 다니십니까? 예,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서로 대면 접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걸어 다니면서 이 넓은 곳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좀 빨리 다니면서 멀리서나마 큰 소리로 인사드리고 또 눈맞춤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저는 이참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릴 게 있습니다. 예. 이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이 용어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은 될까요? 배려적 거리 두기입니다. 배려적 거리 두기. 예. 감염을 서로 전염되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하니까 서로 간에 모이는 것조차도 문제시 됩니다. 그러네요. 서로가 예방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배려적 거리 두기라고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서로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거를 오히려 사람과 사람의 단절시키는 이 용어조차도 저는 정말로 이 정부가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이 용어 자체가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배려적 거리 두기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이런 말씀 같고요. 우리 권태기 후보님의 공약 중에 이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면 친환경 트램을 도입하겠다. 안동과 예천에 다 도입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거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 안동과 예천이 살 길은 관광 활성화입니다. 유동인구를 늘려가지고 안동은 천만 관광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재미가 있어야 되고 친환경이어야 됩니다.
안동에는 유네스코 문화재가 많습니다. 또 예천에도 해령포, 성강주막, 예천 천문 우주센터 등 관광지가 많은데 이분들이 관광 오고 나서 도심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도심에 들어와야 도심 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러려면은 도심에 친환경 관광 트램을 설치해가지고 재미도 느끼고 이동도 좀 편리하고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저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트램을 그 도심 내에만 이렇게 설치하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관광지까지 다 연결하겠다는? 아닙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룡교에서부터 안동역 현재 안동역 그다음에 구시장, 신시장까지 연결되는 약 한 2.4km 정도이고요. 예천 같은 경우는 도심을 관통하는 한 2km 정도 되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거리를 하면은 재미와 전통을 한몫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광 트램입니다.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친환경 트램 아이디어까지 내주셨고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우리 유권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존경하는 안동 예천 시구민 여러분, 4월 15일 총선이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고 지역에 무너지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진짜 보수 권태기입니다. 경험과 열정으로 저의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권태기 지켜주십시오. 기호 10번 권태기입니다. 우리는 손가락도 10개, 발가락도 10개입니다. 10개의 발가락으로 열심히 뛰어나가겠습니다. 10개의 손가락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포옹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권태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 예천 선거구 무소속 권태기 후보였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부동산 매거진 시작합니다. 요즘 주택연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되지고 있고 또 언론에도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만 55세부터 주택연금이 가능한 거죠, 오늘부터는? 예, 맞습니다. 예. 자, 주택연금도 가입하는 뭐 상품 종류가 이렇게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뭐 종신토록 받느냐 아니면 뭐 처음에 많이 받다 나중에 받느냐 뭐 그런 식의 어떤 구분이 있었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상품이라고 설명을 해서 비교를 하자면 대출 하나도 없는 내 집에 대해서는 그냥 그 담보 성격으로 해서 나오는 연금으로 받아가신다고 생각하면 되고 기존에 내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이 들어서 그 직업소득이 없을 때 그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지금 이 주택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것도 가능하냐 이거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또 내 집에 전세 세입자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가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둘 다 가능한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부안이 나왔는데요. 기존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에 내가 실제 거주하는 조건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현재 전세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주택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담보 성격이지만 그것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평가를 해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성격, 대출 상환 방식으로 해서 주택연금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가능하고 전세 예. 세입자가 있어도 가능하고 혹시 다주택자도 가능한가요? 예, 우선은 지금 이제 그 기준이 9억 원 이하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이라고 하지만 실거래 가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합산된 주택수의 전체 금액이 이제 9억 이하일 때 예. 가능하긴 한데 문제는 그걸 다 예를 들어 세 채 갖고 있다고 세 채를 다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 한 채에 대해서고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이 주택을 팔 거라는 조건부에 한해서 예,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예. 조건이 또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있을 때 그럼 네. 내 그 주택이 5억 원짜리다. 그런데 네.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이 있다. 그러면 네. 어떤 식으로 이 주택연금을 산정을 하는 거죠? 일단 그 금액에 대한 기준을 산정 평가 금액이 50%를 인정받느냐, 90%를 인정받느냐 이렇게 이제 그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예. 지금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5억 원이라는 거에 대한 주택 실거래가로 내가 이제 그러면 주택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예. 단순 논리로 한 50% 정도의 담보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얘기하신 거 2억 정도라고 한다면 한 5천 정도 아니면 뭐 1억 5천의 대출이 있다라고 하면 한 1억 정도 그 정도가 이제 한도 마지노선이 생긴다고 한다면 주택 상환 그 대출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일부는 원래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현금으로 연금 수령이 가능하지만 1차적으로는 90% 이상을 금융기관에 대출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연금 수령을 받는 형식으로 대부분 상품들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5억짜리 집이 있는데 2억이 대출이 있다 그러면 2억을 제외하고 2억은 이제 네. 갚는 거군요. 갚고 그렇죠. 예, 3억 원에 대한 주택연금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죠. 3억 원에 대한 담보 성격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받아서 그게 이제 뭐 1억 정도가 될지 5천만 원 정도가 될지는 이제 그때 감정가에 의해서 또 보증 한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급 방식도 좀 차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뭐 종신도록 일정액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방식도 있다면서요. 예. 기본적으로 처음에 내가 지금 참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만 55세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금 수령을 해서 노후 생활 자금이기보다는 결혼이라든가 이제 그런 큰 목돈이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초기에 많이 받았다가 나중에는 그냥 국민연금하고 합산해서 내가 이 정도만 받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종신지급 방식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내가 초기에 많이 받는 거를 선택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급 방식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나는 지금은 내가 충분히 퇴직하고 나서도 일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뭐 70대 이상 더 나이 먹어서 많이 받는 걸로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점점 증액하는 점점 큰 돈을 받는 증가형이 있는 거고 점점 줄어드는 감소형이 있고 아예 그냥 똑같은 금액 받겠다. 죽을 때까지 정액형이 있는 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좀 비싼 주택이 그 국민주택 규모 뭐 이게 30평형대 그 정도가 네. 비싼 아파트가 한 3억 원 안팎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정도. 그 정도 하는데 이 정도 주택을 갖고 계신 분이 주택연금 가입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통상 이제 3억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55세 기준으로 했었을 때 한 40만 원대의 이제 주택연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을 하셨을 때 내가 평가받는 집이 3억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1%대 이상 그래서 이제 그 단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예. 일단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억에 대해서 뭐 계산하는 방식이 길게 말씀드리긴 좀 복잡하겠지만 반 정도 1억 5천에 대해서 뭐 몇 년도로 이제 나눠가지고 월 지급 방식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첫 해년도에 한 40만 원대 받고 5년 단위로 해서 매년 그 받는 금액이 증액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5년 전에 받았던 것보다 한 15%에서 많게는 이제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게 되면 30%까지 업된 금액을 매달 수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내가 3억짜리 집이 있는데
55세 정도에는 한 40만 원 받았는데 예. 이제 뭐 한 70살 되면은 그거보다 좀 거의 2배 가까운 9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지금 연금이 늘어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가입 시점 나이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가입 시점 나이에 수령되는 나이에 따라서. 그렇죠. 예, 만약에 55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뭐 46만 원 정도 받고 그렇죠. 60세에 가입했다 그러면 62만 원, 65세에 가입했다는 75만 원. 이렇게 늦게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겠죠. 아무래도 뭐 살 날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입해서 받는 연도가 좀 더 누적이 되니까 보험처럼 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받는 거에 대해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보시면 온라인으로 월 수령의 예상 금액을 이렇게 이제 시뮬레이션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가진 집 얼마, 그리고 내가 50대부터 받을 건지, 아니 60대부터 받을 건지, 그 연령대를 넣으시게 되면 대략적으로 내가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는지도 정확하게 이제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진희 이사님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달 전에 이거 한번 다룰 때 제가 그랬잖아요. 남편 나이는 80세고 그 부인 나이는 만약에 60세다.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한번 물어봤어요. 부부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때 이럴 때는 나이 어린 쪽을 나이 어린 쪽을 기준으로 해서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기초수급자한테도 혜택이 있다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이게 복지적인 공적 연금은 아니지만 공적 연금화되는 성격이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주택 가격을 한 1억 5천이라고 평가를 했었을 때 이제 기초수급 대상자분들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연금 지급의 45% 정도까지 되는 범위 안에서 수시 인출을 가능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제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제 월 지급액을 최대 20% 정도 좀 더 많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는 예를 들어 원래 뭐 100만 원씩 받는 걸 12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거.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날씨 알아보죠.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그동안 영향을 준 고기압이 물러가고 그 뒤로 북쪽에 찬 공기를 동반한 고기압이 내려오면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바람이 거세집니다. 이렇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오늘 밤 사이에는 찬 공기도 같이 내려오는데요. 내일 아침 청송 영양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 낮에는 봄 햇살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따뜻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하루 되겠고요. 북서기류를 타고 스모그까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청송 영양을 제외하고 95에서 102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에 있습니다. 청송 영양은 대기질 괜찮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주공항 안동 문경 아침이 2도 한낮에 19도 나와 있고요. 상주 3도에서 19도 분포, 예천 1도에서 18도, 청송 영양이 영하 1도에서 18도, 의성은 0도에서 19도 분포 예상됩니다. 청송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1도 낮은 12도, 습도는 81%입니다. 날씨였습니다.